4,200만 원. 고작 이 돈을 아끼려다 73명이 죽었습니다. 2025년 3월 17일 이란 반다르 아바스 항만. 새벽 4시 27분 40톤 컨테이너가 30m 상공에서 추락했습니다. 메탄올 탱크를 덮친 순간 300m 반경이 불바다로 변했습니다. 단 3초 만에 73명의 목숨이 사라졌습니다. 국제해양안전기구가 3개월간 조사한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중국 업체가 한국 설계를 97.3% 도용했지만 센서 14개를 빼버렸다는 것. 부품 가격 4,200만 원을 절약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한국 시스템이었다면 0.3초 만에 멈췄을 겁니다. 하지만 중국 시스템은 2.1초가 걸렸습니다. 그 1.8초 차이가 73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430억 원을 절약하면서 안전을 포기한 선택, 과연 옳았을까요? 그리고 7개월 동안 계속된 경고를 왜 아무도 듣지 않았을까요? 감동 소식통에서만 들을 수 있는 한국 기술이 세계 표준이 된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생 72시간 후 국제해양안전기구 본부. 긴급 소집된 조사단 중 한 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독일 출신의 항만 안전 전문가 한스 밀러 박사였습니다. 그는 지난 20년간 전 세계 주요 항만 사고를 분석해온 베테랑이었죠.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달랐습니다. 단순한 기술 결함이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스 뮬러입니다. 저는 이번 이란 항만 사고 조사를 위해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또 다른 인재 사고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순간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폭발 현장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30m 높이의 크레인이 뒤틀려 있었고 녹아내린 컨테이너 잔해 사이로 타버린 안전모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레자 타바타바이. 이란 항만국의 기술 책임자였습니다. 30년 경력의 항만 전문가였죠. 하지만 제가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전문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너진 한 사람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그는 조카의 중환자실 앞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파르자네. 25살의 젊은 여성 엔지니어였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 안전 점검을 하던 중 폭발에 휘말렸다고 했습니다. 레자는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사님, 제 잘못입니다. 제가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73명의 희생자 명단을 손에 쥐고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읽어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중 17명은 2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미래가 있던 젊은이들이었죠.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선택을 잘못했냐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2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제가 내린 결정이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레자는 2년 전 이란 정부로부터 중대한 임무를 받았습니다. 반다르 아바스 항만의 현대화 프로젝트였죠. 중동 최대 물류허브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두산중공업과 중국의 GPMC. 둘 다 세계적인 항만 장비업체였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2배 차이가 났습니다. 한국은 850억 원, 중국은 420억 원. 정부는 예산 절감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이란 경제는 제재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430억 원은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레자는 고민했습니다. 30년 경력의 전문가로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항만 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센서와 제동 시스템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중국 측은 설득력 있게 제안했습니다. 같은 성능의 절반 가격, 12개월 안에 완공. 그들은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여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한국 측은 솔직했습니다. 가격은 비싸지만 17개 센서와 3중 제동 시스템으로 안전을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레자는 결국 중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430억 원을 절약했습니다. 그리고 73명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레자와 함께 사고 현장의 블랙박스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끔찍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중국 업체가 설치한 시스템에는 센서가 단 3개뿐이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17개와는 비교도 되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제동 시스템이 아예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레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중국이 왜 절반 가격을 제시할 수 있었는지를요. 그들은 안전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저 겉모습만 비슷한 기계를 판 겁니다. 조카 파르자네는 그 진실을 가장 먼저 알아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레자는 중환자실 문을 바라보며 울먹였습니다. 조카는 살아날 겁니다. 하지만 73명은 제가 어떻게 그들 가족을 마주봐야 합니까? 저는 그날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기술 도용과 안전 무시가 만든 대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자의 고백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레자는 저를 그의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책상 위에는 2년 전의 서류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2개의 제안서 파일이 나란히 놓여 있었죠. 하나는 한국 두산중공업, 다른 하나는 중국 GPMC. 레자는 떨리는 손으로 중국 측 제안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파일을 열었을 때 저는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2023년 4월, 이란 정부는 항만 현대화 프로젝트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중동 최대 물류 허브를 만들겠다는 목표였죠. 예산은 빠듯했습니다. 제재로 인한 경제난 속에서 850억 원은 큰 부담이었습니다. 입찰에는 3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한국의 두산중공업, 중국의 GPMC, 그리고 독일의 한 중소기업. 독일 업체는 초기 심사에서 탈락했고 최종적으로 한국과 중국이 남았습니다. 레자는 두 제안서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측 제안은 명확했습니다. 850억 원에 18개월 공기. 시스템 사양서를 보니 17개의 안전 센서와 3중 제동 장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설명서만 120페이지에 달했습니다. 반면 중국 측은 420억 원에 12개월 공기였습니다. 정확히 절반 가격에 공사기간도 6개월 짧았습니다. 사양서는 40페이지로 간결했고 핵심 장비 목록도 비슷해 보였습니다. 레자는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절반 가격이 가능한가? 중국 측 담당자는 자신있게 설명했습니다. 자체 기술력과 규모의 경제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내수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시스템이며 대량 생산으로 원가를 낮췄다고 강조했죠. 하지만 무언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레자는 한국 측 담당자를 다시 불렀습니다. 두산중공업의 김상혁 이사였습니다. 50대 중반의 이 남자는 30년간 항만 장비만 다뤄온 전문가였습니다. 레자가 물었습니다. 중국은 왜 이렇게 저렴한가? 김상혁 이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레자 씨, 가격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17개 센서가 실시간으로 서로를 감시합니다. 하나라도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 0.3초 만에 전체 시스템이 멈춥니다. 그는 한국 시스템의 핵심을 설명했습니다. 센서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작동하면서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하나의 악기에 문제가 생기면 지휘자가 즉시 알아채는 구조라고 했죠. 3중 제동 시스템은 기계적, 전자적, 유압적 제동을 동시에 작동시킵니다. 하나가 고장나도 나머지 둘이 작동합니다. 김 이사는 중국 측 사양서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엔 센서 개수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제동 시스템도 단일 방식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레자는 반박했습니다. 중국 측도 국제안전 기준을 충족한다고 명시했다고요. 김 이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국제 기준은 최소 요구사항입니다. 우리는 그 기준을 3배 초과합니다. 항만은 사람이 일하는 곳입니다. 최소 기준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레자에게는 다른 압박이 있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명확히 지시했습니다.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라고. 430억 원 차이는 다른 인프라 프로젝트 2개를 진행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레자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기술 책임자로서의 판단과 정부의 요구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는 다시 중국 측에 연락했습니다. 안전 센서 개수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국 측 답변은 이랬습니다. 센서 개수는 충분하며
한국 시스템과 동등한 안전성을 보장한다고. 다만 구체적인 사양은 영업 기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레자는 그 답변을 받아들였습니다. 2023년 9월 계약서에 서명이 이뤄졌습니다. 중국 GPMC가 420억 원의 반다르 아바스 항만 현대화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레자는 그날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서명하는 순간 저는 영웅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430억 원을 절약했으니까요. 계약 직후 김상혁 이사가 레자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레자 씨, 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연락하십시오. 당시 레자는 그 말을 단순한 사교적 인사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73명의 희생자 명단을 앞에 두고 그는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레자에게 물었습니다. 공사는 언제 시작되었냐고. 2023년 11월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상한 징조가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제 조카 파르자네가 가장 먼저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목소리를 무시했습니다. 레자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2년 전의 선택이 지금 이 순간까지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레자는 서랍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현장 일지 파르자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조카의 손글씨였죠. 페이지마다 빼곡한 기록과 스케치, 그리고 붉은 펜으로 그어진 밑줄들이 보였습니다. 2024년 1월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파르자네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신입 엔지니어였습니다. 테헤란 공과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항만 시스템에 특별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레자는 조카를 현장 보조 엔지니어로 배치했습니다. 첫 출근 날 파르자네는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중동 최대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자부심이 있었죠. 중국 측 시공팀은 총 37명이었습니다. 책임자는 왕 팀장이라는 4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현장을 지휘했고 빠른 진행 속도를 자랑했습니다. 공사는 계획보다 앞서 나갔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기초 설비가 완성되었고 크레인 골조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파르자네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4월 중순 파르자네는 크레인 제어실 설치 현장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설계 도면에는 센서 연결 포트가 17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설치된 제어판에는 포트가 5개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중국 측 기술자에게 물었습니다. 나머지 센서는 어디에 연결되느냐고. 기술자는 간단히 답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통합형이라 5개 포트면 충분하다고. 하나의 포트가 여러 센서를 관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파르자네는 그날 밤 일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포트 개수 불일치. 통합형이라는 설명은 기술적으로 비논리적. 각 센서는 독립적 신호 전송이 필요함. 추가 확인 필요. 다음 날 그녀는 삼촌 레자를 찾아갔습니다. 삼촌, 센서가 이상해요. 도면과 실제가 달라요. 레자는 바쁜 일정 속에서 조카의 말을 가볍게 받아들였습니다. 신입 엔지니어의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했죠. 중국 측이 기술적으로 다른 방식을 사용하는 것일 거라고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파르자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월 초 제동 시스템 설치가 시작되었습니다. 파르자네는 야간 당직을 서며 설치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설계도상으로는 기계식, 전자식, 유압식 3가지 제동 장치가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자식 하나만 설치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왕 팀장에게 직접 항의했습니다. 계약서의 사양과 다르다고 3중 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왕 팀장은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이란 측 책임자를 요구했고 레자가 현장에 왔습니다. 왕 팀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최신 전자 제동 방식으로 기계식보다 더 우수하다고. 이란 측이 기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레자는 난처한 입장이었습니다. 공사는 이미 중반을 넘어섰고 일정 지연은 정부로부터 질책을 받을 문제였습니다. 그는 조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르자네, 중국은 자기들만의 기술 방식이 있는 거야.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어. 파르자네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지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5월 7일. 삼촌은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센서 3개, 제동장치 1개. 이것은 위험하다.
누군가는 알아야 한다. 6월에 들어서자 더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파르자네는 야간 점검 중 우연히 중국 측 창고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내부에서 용접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을 들여다본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센서 부품들이 바닥에 쌓여 있었습니다. 아직 개봉도 하지 않은 박스들이었죠. 라벨을 보니 안전 센서 세트 17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증거 자료와 함께 레자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레자는 이미 다른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정부 감사관이 현장을 방문했고 공사 진행률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레자는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보고해야 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레자는 조카를 다독이며 돌려보냈습니다. 파르자네는 절망했습니다. 일지의 마지막 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7월 2일. 아무도 듣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컨테이너를 나르는 노동자들, 그들의 생명이 걸려 있다. 2025년 2월 시스템 가동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파르자네는 매 테스트마다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상정지 버튼 반응 속도를 측정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0.3초라고 했는데 이 시스템은 2.1초가 걸렸습니다. 그녀는 다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와 비교 자료까지 첨부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는 이미 마무리 단계였습니다. 3월 중순 준공식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레자는 저에게 그때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조카는 끝까지 싸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편한 길을 택했습니다. 2025년 3월 17일 그날 아침 파르자네는 크레인 상부에서 최종 안전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센서 이상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4시 27분 컨테이너 낙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레자는 조카의 노트를 꼭 쥐고 흐느꼈습니다. 조카는 옳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경고가 맞았습니다. 레자는 사고 당일의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 시각은 2025년 3월 17일 새벽 4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7분간의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73명의 생명이 사라진 그 순간을 되돌아보는 작업이었습니다. 화면에는 5번 크레인이 보였습니다. 높이 32m의 거대한 구조물이었죠. 야간 근무 중이던 작업자 12명이 부두에서 컨테이너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4시 22분 38초. 크레인 운전석에 있던 작업자 하산이 40톤짜리 화학 컨테이너를 들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용물은 메탄올 20톤. 인근 정유 공장으로 운송될 예정이었습니다. 컨테이너가 지상 15m까지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4시 24분 2초. 제어실 모니터에 노란색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유압 불균형 감지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계속 작동했습니다. 크레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레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왜 멈추지 않았느냐고. 레자는 블랙박스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센서가 3개뿐이었습니다. 그중 2개는 정상 신호를 보냈습니다. 시스템은 문제없음으로 판단했죠. 만약 한국 시스템이었다면 어땠을까요? 17개 센서 중 하나라도 이상 신호를 보내면 즉시 교차 검증이 시작됩니다. 인근 센서들이 동시에 상황을 확인하고 0.3초 안에 3중 제동이 작동합니다. 하지만 중국 시스템에는 그런 장치가 없었습니다. 4시 25분 19초. 컨테이너가 27m 높이에 도달했습니다. 이때 두 번째 경고가 발생했습니다. 와이어 장력 초과였습니다. 하산은 당황했습니다. 그는 비상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반응은 느렸습니다. 전자제동만 있던 시스템은 신호를 처리하는데 2.1초가 걸렸습니다. 그 2.1초 동안 와이어는 계속 팽팽해졌습니다. 4시 26분 51초. 왼쪽 와이어가 끊어졌습니다. 컨테이너가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40톤의 무게가 한 방향으로 쏠렸습니다. 하산은 수동 제어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기계식 백업 제동이 없었습니다. 유압 제동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4시 27분 6초. 남은 3개의 와이어도 연달아 끊어졌습니다. 40톤 컨테이너가 자유낙하했습니다.
낙하 속도는 초당 16m. 불과 1.8초 만에 지상에 충돌했습니다. 정확히 메탄올 저장 탱크 위였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다음 장면은 너무 참혹했기 때문입니다. 레자는 데이터 분석 자료를 펼쳤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가 작성한 기술 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센서 시스템 분석 결과 설치된 센서 총 3개, 유압 센서 1개, 와이어 장력 센서 1개, 무게 센서 1개, 17개 센서 시스템 대비 82% 누락. 제동 시스템 분석 결과 전자 제동 단일 방식, 기계식 제동 없음, 유압식 제동 없음, 반응 속도 2.1초, 한국 시스템 대비 7배 지연. 레자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었습니다. 0.3초입니다. 한국 시스템이었다면 0.3초 만에 멈췄을 겁니다. 그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0.3초면 컨테이너는 고작 5m 낙하했을 겁니다. 와이어가 끊어지기 전에 이미 시스템이 멈췄을 겁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0.3초와 2.1초. 그 1.8초 차이가 73명의 생명을 갈랐습니다. 레자는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4시 27분 8초. 컨테이너가 메탄올 탱크를 강타했습니다. 탱크 외벽이 찢어지며 메탄올 20톤이 순식간에 누출되었습니다. 4시 27분 9초. 충격으로 발생한 불꽃이 메탄올과 만났습니다. 폭발이었습니다. 첫 번째 폭발은 반경 50m를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인근에 있던 작업자들은 즉시 쓰러졌습니다. 4시 27분 12초. 인근 화학 컨테이너 7개가 연쇄 폭발했습니다. 폭발 반경이 300m로 확대되었습니다. 화염 기둥이 80m 높이까지 치솟았습니다. 사고 발생 5초 만에 항만의 절반이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레자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이 장면 어딘가에 제 조카가 있습니다. 파르자네는 3번 크레인 근처에서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5번 크레인에서 불과 8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폭발 충격파가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녀는 15m 날아가 콘크리트 벽에 부딪혔습니다. 갈비뼈 5개 골절, 폐 손상, 두개골 금속판 박리. 그녀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레자에게 물었습니다. 중국 측은 왜 센서를 빼버렸냐고. 레자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국 측이 분석한 중국 도면이었습니다. 중국은 우리 설계를 훔쳤습니다. 97.3% 일치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핵심 부품 가격이 비싸자 그냥 빼버렸습니다. 센서 하나 가격은 약 300만 원. 14개면 4,200만 원입니다. 중국은 그 돈을 아끼려고 안전장치를 삭제한 것입니다. 420억 원짜리 프로젝트에서 고작 4,200만 원을 아끼려고. 레자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73명이 죽었습니다. 센서 14개, 4,200만 원 때문에. 저는 그날 기술이 단순히 숫자와 사양의 문제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0.3초. 그 짧은 시간이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기적을 만들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사고 발생 5일 후 레자는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2년 전 입찰 탈락 후 건네받았던 명함이었습니다. 두산중공업 김상혁 이사. 구겨진 명함 뒷면에는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연락하십시오. 레자는 그날까지 이 명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왜 버리지 못했을까요? 어쩌면 마음 한구석에서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언젠가는 이 번호가 필요할 거라는 것을요. 저는 레자와 함께 그가 김 이사에게 전화를 걸던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2025년 3월 22일 오후 11시. 한국 시각으로는 자정을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김상혁 이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레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레자 씨입니까? 이란에서 사고가 났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김 이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국제 뉴스를 통해 이란 항만 참사를 접했고 그것이 2년 전 자신이 제안했던 프로젝트임을 직감했다고 했습니다. 레자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사님 말씀이 모두 맞았습니다.
김 이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도면과 블랙박스 데이터를 보내줄 수 있느냐고. 다음 날 레자는 모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중국 측이 제공한 설계 도면, 설치 사진, CCTV 영상, 블랙박스 데이터, 그리고 파르자네의 현장 일지까지. 자료는 암호화된 이메일로 한국에 전송되었습니다. 김 이사는 즉시 두산중공업기술연구소에 긴급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총 8명의 엔지니어가 72시간 동안 붙어 분석했습니다. 저는 레자에게 물었습니다. 그 72시간 동안 무엇을 했냐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레자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중국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면, 자신의 판단 착오였다면, 그렇다면 자신은 변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중국이 안전을 무시했다면, 그것은 자신이 73명을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2025년 3월 26일 새벽 4시, 김 이사에게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분석보고서 긴급이었습니다. 레자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저도 옆에서 함께 화면을 봤습니다. 보고서 첫 페이지에는 2개의 도면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왼쪽은 두산중공업의 원본 설계도, 오른쪽은 중국 GPMC가 제출한 설계도였습니다. 두 도면은 놀랍도록 똑같았습니다. 크레인 구조, 제어 시스템 배치, 케이블 경로, 심지어 볼트 위치까지 일치했습니다. 보고서는 명확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사도 97.3%, 독자적 설계 가능성 0.02% 미만, 의도적 복제로 판단됨. 레자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차이점 분석이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락된 부품 목록, 보조 유압 센서 4개, 와이어 장력 센서 6개, 각도 센서 3개, 진동 센서 2개, 온도 센서 2개, 총 17개 중 14개 누락된 시스템, 기계식 긴급 제동 장치, 유압식 백업 제동 장치, 교차 검증 알고리즘, 자동 안전 모드 전환 시스템. 보고서는 각 누락 항목의 기능과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17개 센서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상세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의 시스템은 단순히 센서가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 센서가 서로를 감시하는 구조였습니다. 마치 17명이 손을 잡고 서로를 확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 명이라도 손을 놓으면 나머지 16명이 즉시 알아챕니다. 하지만 3개 센서 시스템은 달랐습니다. 하나가 고장 나도 나머지 둘이 정상이면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김상혁 이사의 소견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본 사고는 기술 도용과 안전장치 고의 누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만약 원본 설계대로 시공되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시 24분 2초 첫 경고 시점에서 시스템이 자동 정지했을 것이며 최악의 경우에도 0.3초 내 비상제동이 작동하여 낙하를 방지했을 것입니다. 레자는 화면을 보다가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선택했다면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지만 위로의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레자는 결심했습니다.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중국의 도용을,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그리고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세상에 밝히겠다고. 박사님, 이제 싸워야 합니다. 레자는 눈을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결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73명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 참사는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싸울 것을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레자는 이란 정부에 공식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 측 분석 자료와 함께 중국 GPMC의 계약 위반과 기술 도용 증거를 첨부했습니다. 동시에 국제해양안전기구에도 같은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김상혁 이사는 한국에서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기술 도용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진실을 향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은 알게 될 것입니다. 한국 기술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안전을 무시한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를요. 2025년 4월 초 레자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김상혁 이사가 직접 그를 초대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직접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도면과 데이터로는 부족하다고 현장을 봐야 진짜 차이를 알 수 있다고 말했죠. 저도 레자와 동행했습니다. 국제조사관 자격으로 한국의 항만 안전 시스템을 시찰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부산항 신선대 부두. 한국 최대 컨테이너 터미널이었습니다. 70개가 넘는 크레인이 24시간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 이사는 우리를 제어실로 안내했습니다. 벽면 가득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각 크레인의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센서 데이터가 초당 업데이트되며 숫자들이 깜빡였습니다. 김 이사가 한 크레인을 가리켰습니다. 3번 크레인입니다. 지금부터 실제 작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는 3번 크레인이 35톤 컨테이너를 들어올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레자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컨테이너가 지상 10m 높이에 도달했을 때 모니터 한쪽에 작은 알림이 떴습니다. 센서 샵9 미세 진동 감지. 컨테이너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센서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센서 샵 11 정상 범위. 센서 샵 13 정상 범위. 센서 샵 8 미세 편차 0.02도. 김 이사가 설명했습니다. 9번 센서가 진동을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센서들이 교차 검증을 진행합니다. 만약 2개 이상의 센서가 동시에 이상을 감지하면 시스템이 즉시 멈춥니다. 레자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17개 센서 데이터가 동시에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각각이 독립적으로 측정하면서도 서로의 데이터를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가 25m 높이에 도달했습니다. 모든 센서는 정상을 가리켰습니다.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다음 김 이사는 특별한 시연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인위적으로 문제 상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별도로 준비된 테스트 크레인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실제 작업에는 사용하지 않는 훈련용 장비였습니다. 기술자가 센서 하나의 전원을 차단했습니다. 14번 센서였습니다. 즉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모니터에 붉은색 경고창이 떴습니다. 센서 샵 14 신호 끊김. 비상 점검 모드 전환. 크레인 작동이 멈췄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들어올리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시스템은 작동을 거부했습니다. 김 이사가 말했습니다. 17개 중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레자는 입을 벌린 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테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무게를 실어 테스트했습니다. 20톤짜리 테스트 컨테이너를 들어올렸습니다. 15m 높이에서 기술자가 비상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톱워치가 작동했습니다. 0.1초 전자제동 신호 전송. 0.2초 기계식 제동 작동 시작. 0.3초 유압 제동 완료. 컨테이너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추가 낙하 거리는 정확히 27cm였습니다. 레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스톱워치를 확인했습니다. 0.28초. 진짜였습니다. 김 이사가 크레인으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실제 장비를 가까이서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크레인 상부에 올라간 레자는 센서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작은 장치들이 곳곳에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와이어 연결부, 도르래, 모터, 유압 실린더마다 센서가 있었습니다. 김 이사가 센서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이 센서 하나가 약 300만 원입니다. 17개면 5,100만 원이죠. 중국은 이 돈을 아꼈습니다. 레자는 센서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이었습니다. 이 작은 장치가 생명을 구한다는 것을 이제야 실감했습니다. 제어실로 돌아온 레자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있었다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 이사는 조용히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레자는 물을 마시며 진정하려 애썼습니다. 잠시 후 레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언제부터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냐고. 김 이사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15년 전 광양항에서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고가 나고 나서는 늦다는 것을요.
한국은 그 사고 이후 5년간 연구했습니다. 전 세계 항만 사고 사례 1247건을 분석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사고가 나는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가 17개 센서와 3중 제동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는 0.3초를 목표로 했습니다. 사람이 위험을 인식하는 시간이 0.5초입니다. 우리 시스템은 사람보다 빨라야 했습니다. 레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항의 크레인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그 아래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건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레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란에서는 73명이 죽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레자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날 저녁 레자는 호텔방에서 조카에게 영상통화를 시도했습니다. 파르자네는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었지만 이제 의식이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화면 속 파르자네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레자는 그녀에게 한국에서 본 것을 말했습니다. 파르자네는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레자는 약속했습니다. 네가 옳았어. 그리고 나는 이제 싸울 거야. 내가 막으려 했던 그 참사를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만들 거야. 영상통화를 끝낸 레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 밤바다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한국의 철학을 세계에 알리겠다고.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기술. 그것이 진짜 기술이라는 것을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3일 후 레자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5년 4월 15일 테헤란 국제프레스센터. 레자는 국제기자회견을 소집했습니다. 이란 정부의 허가 없이 개인 자격으로 진행한 회견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직위도, 연금도, 심지어 신변의 안전까지도요. 저도 그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국제해양안전기구 조사관 자격으로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회견장에는 23개국 47명의 기자가 모였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로이터, 세계 주요 언론사들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레자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중국 측 도면, 한국 측 분석 보고서, 파르자네의 현장 일지, 그리고 73명의 희생자 명단이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레자는 자신을 소개하며 항만 프로젝트의 기술 책임자였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춘 뒤 희생자 명단을 들어올리며 73명을 죽게 만든 사람 역시 자신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그는 2년 전 입찰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사이의 선택, 430억 원의 가격 차이, 예산 절감 압박, 그리고 자신이 내린 결정까지. 정부로부터 칭찬받았던 그 선택이 사실은 가짜 안전을 산 것이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한국 측 분석 보고서가 스크린에 띄워졌습니다. 97.3% 유사도 수치가 크게 표시되었습니다. 레자는 중국이 한국 설계를 불법 복제하고도 핵심 안전장치를 삭제했음을 증거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센서 비교 사진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왼쪽 한국 크레인에는 17개 센서가 촘촘히 부착되어 있었지만 오른쪽 중국 크레인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14개 센서가 생략된 이유는 단지 부품 가격 4,200만 원 절감이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기자가 중국 측 반박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레자는 국제안전기준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중국은 최소 기준인 3개 센서만 설치했고 한국은 그 5.6배인 17개를 설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항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0.3초 비상제동 테스트 장면이었습니다. 레자는 한국 시스템과 중국 시스템의 근본적 차이를 강조했습니다. 사고를 예방하는 기술과 사고에 반응하는 기술의 차이였습니다. 사고 당일 블랙박스 데이터가 공개되었습니다. 첫 경고부터 폭발까지 3분 6초. 만약 한국 시스템이었다면 첫 경고 시점에서 0.3초 만에 멈췄을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BBC 기자가 이란 정부 책임에 대해 질문하자 레자는 정부의 예산 절감 압박을 인정하면서도 최종 결정권자는 자신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로서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파르자네의 현장 일지를 들어보였습니다. 7개월간의 경고 기록, 센서 부족과 제동장치 부재에 대한 지적들. 하지만 자신은 그 목소리를 무시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73명 중 17명이 20대 청년이었다는 사실, 미래가 있던 젊은이들이었다는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레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희생자 사진이 한 명씩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이름, 나이, 가족 사항과 함께 하산 42세 새 아이의 아버지, 알리 28세 신혼, 메흐디 19세 대학생. 73명의 얼굴이 10분간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사진이 지나간 후 레자는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란 정부와 중국 GPMC를 상대로 국제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 서류가 카메라 앞에 공개되었습니다. 기술 도용, 안전기준 위반, 과실치사 혐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도 형사 고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73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로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고발한다는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레자는 도망치지 않고 책임지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알자지라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란 정부의 보복이 두렵지 않느냐고. 레자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이미 73명이 죽었는데 자신이 죽는다고 더 나빠질 것은 없다고요. 회견이 끝난 후 레자는 단상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기자들이 하나둘 떠나갔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텅 빈 회견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이제 시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그날 밤 회견 영상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CNN은 특집 방송을 편성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너의 어두운 그림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BBC는 한국 기술과 중국 도용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0.3초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이란 내부에서도 반응이 일었습니다. 테헤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희생자 73명의 사진을 들고 추모 행진을 했습니다. 그들은 정부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대학생들은 중국 기업 불매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안전이 없는 곳에 미래는 없다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국제사회도 움직였습니다. 국제해양안전기구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항만 안전기준 전면 재검토가 의제로 올랐습니다. 유럽연합은 중국산 항만 장비에 대한 안전감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두산중공업에 국제안전인증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세계 표준으로 만들겠다는 목표였습니다. 레자는 호텔방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테헤란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73개의 별. 레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죽음은 헛되지 않을 겁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2025년 6월 12일 스위스 제네바 국제해양안전기구 본부에 87개국 대표단이 모였습니다. 긴급 특별총회였습니다. 이란 항만 참사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국제회의였죠. 저도 독일 대표단의 기술자문으로 참석했습니다. 레자는 이란 민간 전문가 자격으로 자리했습니다. 회의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의장석에는 사무총장 마리아 곤살레스가 앉아 있었습니다. 브라질 출신의 이 여성은 30년간 국제해양 안전을 이끌어온 거물이었습니다. 그녀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순서는 사고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 발표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7개국 전문가가 3개월간 작성한 28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였습니다. 핵심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기존 국제 안전 기준이 불충분하다는 것, 최소 기준만 충족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현 체계가 위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반발했습니다. 자국 기업을 방어하기 위해서였죠. 그들은 GPMC가 국제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는 불가항력적 요소가 컸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비교 분석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전 세계 항만에서 발생한 크레인 사고 1847건을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사용한 항만에서는 중대 사고가 0건이었습니다. 경미한 고장은 17건 있었지만
모두 센서가 사전에 감지해 자동 정지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반면 최소 기준만 충족한 시스템에서는 127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중 43건이 인명 피해로 이어졌고 총 312명이 사망했습니다. 숫자는 명백했습니다. 17개 센서 시스템의 안전성은 입증되었습니다. 독일 대표가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함부르크 항만에서 한국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2023년부터 2년간 운영한 결과 사고율이 94%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센서의 교차 검증 시스템이 인간의 실수를 보완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프랑스, 네덜란드, 싱가포르 대표들도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도입한 모든 항만에서 안전성이 극적으로 향상되었다는 증언이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안건은 새로운 국제 안전 기준 제정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항만 크레인 안전 고도화 프로토콜이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지만 혁명적이었습니다. 첫째, 최소 센서 개수를 3개에서 15개 이상으로 상향. 둘째, 단일 제동 방식 금지, 최소 2중 이상 다중 제동 시스템 의무화. 셋째, 센서 간 교차 검증 알고리즘 필수 탑재. 넷째, 비상 제동 반응 시간 1.0초 이하로 제한. 중국 대표가 즉시 반대했습니다. 너무 과도한 기준이며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레자는 아니었습니다. 이란 정부가 파견한 공식 대표였습니다. 사고 이후 여론의 압박을 받은 정부는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란 대표는 73명의 희생자를 언급하며 말했습니다. 경제적 부담보다 생명이 먼저라고. 저렴한 가격에 속았던 자국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 국가 대표들이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자국 항만의 안전을 위해 새로운 기준을 환영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표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찬성 71개국, 반대 8개국, 기권 8개국. 압도적 찬성으로 새로운 국제 안전 기준이 채택되었습니다. 사무총장이 발표했습니다. 이 기준의 공식 명칭은 샤히드 라자이 프로토콜이라고 했습니다. 샤히드 라자이. 이란 참사 희생자 중 가장 어린 희생자였습니다. 19세 대학생이었죠. 그의 이름을 딴 것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자는 의미였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많은 대표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레자는 방청석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여러 국가 대표들이 레자에게 다가왔습니다. 베트남 대표는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자국도 중국 장비 도입을 검토 중이었는데 이란 사례를 보고 계획을 철회했다고 했습니다. 케냐 대표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몬바사 항만 현대화에 한국 기술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칠레,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대표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 한국 시스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세계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한국 두산중공업 본사 김상혁 이사는 국제인증팀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문의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37개국 72개 항만에서 한국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었습니다. 생산 라인을 3배 증설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엔지니어 채용도 급했습니다. 하지만 김 이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품질을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긴 이유는 안전이었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물량에 쫓겨 품질을 낮추지 말라고. 한국 기술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날 저녁 레자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파르자네의 병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휠체어에 앉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완전한 회복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생명은 건졌습니다. 레자는 조카에게 제네바 회의 결과를 전했습니다. 새로운 국제 기준이 만들어졌다고, 그리고 그 기준에 한국의 17개 센서 시스템이 포함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파르자네는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가 7개월간 외쳤던 경고가 이제 세계 표준이 된 것입니다. 네가 옳았어.
레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이 알게 됐어. 창밖으로 테헤란 석양이 보였습니다. 73개의 별이 하늘에서 빛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란을 떠나며 생각했습니다. 기술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센서 17개와 세계의 차이는 단순히 14개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생명과 죽음의 차이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한국은 그 차이를 만들어낸 나라였습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한국만이 해낸 기적이었습니다. 0.3초 안에 생명을 구하는 기술. 그것이 이제 세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2025년 9월 반다르 아바스 항만. 폭발 현장이었던 그곳에 새로운 크레인이 서 있었습니다. 한국산 크레인이었습니다. 두산중공업의 최신 모델이었죠. 높이 35m, 17개의 센서가 정교하게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레자는 크레인 앞에 서서 한참을 올려다봤습니다. 6개월 전 이곳에서 73명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은 달랐습니다. 저도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차를 위해 다시 이란을 찾았습니다. 크레인 옆에는 작은 건물이 새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파르잔의 안전교육센터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레자의 조카 이름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재활 치료 중이었지만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시간이 더 필요했지만 기적이었습니다. 교육센터 앞 벽면에는 73개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희생자들의 명단이었습니다. 하산, 알리 메흐디. 그리고 가장 위에는 샤이드 라자이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작업자들은 이 벽 앞에서 묵념했습니다. 그리고 안전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후 작업에 투입되었습니다. 교육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17개의 센서의 의미, 3중 제동 시스템의 작동 원리, 그리고 0.3초가 생명을 구하는 이유. 레자는 매주 월요일 직접 교육을 맡았습니다. 더 이상 항만국 책임자는 아니었습니다. 사임했습니다. 하지만 자원봉사자로 이곳에 남았습니다. 그는 작업자들에게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센서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이라고. 경고음이 울리면 즉시 멈추라고. 속도보다 안전이 먼저라고. 작업자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하지만 6개월 전 그 참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새 크레인의 첫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30톤 컨테이너를 들어올렸습니다. 모니터에는 17개 센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컨테이너가 20m 높이에 도달했을 때 센서 하나가 미세한 진동을 감지했습니다.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즉시 다른 센서들이 교차 검증을 시작했습니다. 위험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되자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작업자들은 모니터를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시스템이 스스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인간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작업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첫 작업 성공이었습니다. 작업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레자도 함께 손뼉을 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녁 레자는 항만을 떠나기 전 희생자 추모벽 앞에 섰습니다. 73개의 이름. 그는 한 명 한 명 이름을 읽었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레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생명의 무게를. 그는 고개를 숙여 묵념했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레자는 더 이상 예전의 자신감 넘치는 기술 책임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강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레자는 파르자네와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첫 작업이 성공했어. 센서들이 완벽하게 작동했어. 파르자네는 휠체어에 앉아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항만 엔지니어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다시 현장에 서겠다고 했습니다. 삼촌, 이번엔 제 목소리를 들어주실 거죠? 레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목소리가 세계를 바꿨어. 통화를 마친 레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항만의 크레인들이 불빛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움직이는 크레인들. 하지만 이제는 안전했습니다. 17개의 센서가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독일로 돌아가기 전 레자에게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후회하십니까? 2년 전의 선택을요. 레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매일 후회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사합니다. 제 실수가 세상을 바꿨으니까요. 73명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는 추모벽을 가리켰습니다. 그들이 진짜 영웅입니다. 저는 그저 증인일 뿐입니다. 저는 레자와 악수했습니다. 그리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이란 항만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시작된 변화는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샤이드 라자이 프로토콜 37개국이 채택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나라가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의 기술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기술, 사고를 예방하는 기술, 0.3초 만에 반응하는 기술. 그것이 진짜 K기술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결정권자였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430억 원을 절약하는 길과 생명을 지키는 길 사이에서요. 가격이 전부일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숨겨진 가치를 볼 수 있을까요? 레자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진실을 밝히고 세상을 바꿨습니다. 73명의 희생은 너무나 큽니다. 하지만 그들 덕분에 앞으로 수천 명의 생명이 구해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또 다른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기다립니다.